어머님은 원래 짠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아버님 건강식 따로 준비했어요. 어머님은 손맛보다 정성으로 먹는 스타일이셔서 저희는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해요. 어머님은 저런 명품 브랜드 잘 모르시겠죠? 그냥 편한 신발 신으세요. 아, 어머님은 저희끼리 얘기하면 재미없으시죠? 세대가 좀 다르니까요. 어머님이 뭐라 하셔도 아버님만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요즘에도 현금을 쓰세요? 이 집안에 들어온 지 35년이 넘었지만 이제 저는 며느리들 사이에서 존중해야 할 어른이 아닌 눈치껏 피해야 할 구시대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반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존재를 지우는 칼날처럼 예리하게 저를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셔츠 단추를 끝까지 채운 채 위스키 잔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정중한 의식은 남편의 잔을 채우는 일이며 그 일은 언제나 첫째 며느리 서연이가 맡고 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향이 훨씬 더 부드럽네요. 서연이는 환한 웃음과 함께 잔을 채웁니다. 그 표정은 자연스럽고도 세심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잔에 술이 부드럽게 흘러들어갈 때 저는 문득 제 손을 바라봅니다. 어느새 손톱을 또 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걷어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소파에 앉은 제 자리는 늘 햇살이 강하게 비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거실에서 유일하게 제가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머님, 저쪽으로 앉으세요. 피부가 탈 것 같아요. 막내 며느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겉으론 배려처럼 들리지만 그 말 뒤에 감춰진 건 눈에 거슬리니 비켜달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를 피해 앉습니다. 그 자리는 약간 좁고 불편하지만 누구도 그 자리를 탐내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잔을 들고 다시 한 모금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 묻습니다. 요즘 애들은 잘 크나? 예, 아버님 덕분에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번 잔이 채워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집을 운영하는 것도 모두 아버님 덕분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리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시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어머님은 단지 호칭일 뿐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단 한 번도 제게 향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잔을 채우는 손길만이 분주하게 움직일 뿐입니다. 젊은 날의 저는 꽤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건 20살 때였고 시골에서 올라온 저는 서울의 공기조차 낯설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야무지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고 결혼 초기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윤경아, 돈은 내가 벌게. 너는 집안만 잘 지켜줘. 그 말은 당시 제게는 꽤나 다정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저는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점점 잘 풀려갔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 잔고도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져도 핸드폰을 며칠씩 꺼놔도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을 건드려선 안 된다. 그 말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제 뇌리에 각인되듯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말도 많고 생각도 많은 시기가 왔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가 피곤하실 텐데 조용히 하자. 아빠한테 말 걸지 말고 숙제나 해. 그 시절에 저는
남편을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건 그런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은 외부에서 싸우고 저는 내부에서 조용히 안정을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처음 무시당한 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서연이가 처음 인사를 오던 날, 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잡채에 갈비찜, 매생이국까지. 시골에서 배운 손맛이라곤 그것뿐이라 그게 저의 인사였습니다. 여보, 요즘 시대에 이런 음식은 너무 무겁지 않나? 애들이 이런 거 잘 안 먹어. 남편은 그 한마디로 제 음식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이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집은 뭐 좋아하냐? 이 집 밥은 너무 전통적이라서 말하자면 구식이지. 그 말에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사사건건 제 의견을 비껴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키우는 건 며느리들이 더 잘 알아. 괜히 옛날 방식 고집하지 마. 카드 쓸 땐 나한테 먼저 말하고 써. 이번 달도 적자야. 정년 퇴직했으면 이제 나 좀 편하게 해줘. 괜히 참견하지 마.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무언가 결정될 때면 남편은 항상 며느리들 앞에서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곁에서 그저 차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심하게 느낀 건 남편이 서연이에게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서연아, 어머니는 숫자, 계산이 좀 약하니까 너가 집안 지출 정리 좀 해봐라. 내가 한 달 카드 내역 줄 테니까. 저는 수십 년간 가계부를 썼습니다. 새 아이 키우며 친정과 시댁 병원비 챙기며 한 푼 두 푼 쪼개가며 가정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런데 이젠 숫자도 못 세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며느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해볼게요. 어머님은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책임 없는 장식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요. 남편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돈은 아들 부부의 집 계약금이 되었고 손주의 영어 유치원 비용이 되었으며 며느리들의 고급 가방, 헬스클럽 등록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저에게는 입을 다물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방해하지 말 것. 남편이 저에게 바라는 건 그뿐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며느리들이 저를 존중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족, 그 중심을 유지하려면 그들이 감싸야 할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와 가까워질수록 이득이 생기고 그와 멀어질수록 입지가 사라지는 구조. 자연스레 저는 거슬리지 않게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의 신호를 며느리들은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말과 반쯤 웃는 비아냥이 익숙해졌고 마치 제가 있어도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렇다고 노골적인 폭언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정교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를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들은 돈의 손길에 길들여졌고 남편의 권력 아래에서 웃으며 저를 내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었니? 하지만 그 질문을 꺼낼 용기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존중은 진심이 아니라 통장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라고 며느리들이 들어오고 제자리는 더 이상
가정을 지키는 중심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서연이는 저보다 남편에게 더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남편에게 식성이나 건강 상태를 묻고 무엇을 드시면 좋아하셨는지 물으며 식단표를 짜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넘겼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더 살갑게 구는 걸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반복되자 저는 점점 제자리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말을 참 예쁘게 한다. 옛날엔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더니 닮았나 보다. 그 말에 서연이는 웃었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편에게 말이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은 흐르고 이제 저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입을 열어도 들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님, 저쪽으로 앉으세요라는 며느리들의 한마디에 저는 자리를 옮길 뿐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묵묵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묵묵한 어머니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거실로 내려왔을 때 이미 며느리 셋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첫째 며느리 서연이는 수건을 어깨에 걸친 채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정육점에서 사온 고기를 손질하며 막내 며느리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어서 앉으세요. 일찍 일어나시긴.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이상하게 귀에 거슬렸습니다. 일찍 일어나시긴이라니. 저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는데요. 제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서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아버님 입맛엔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좀 짜게 드시죠? 입맛 바뀌셨을까요?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음식을 짜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이랑 결혼하고 초반에 적응이 힘들었잖아요. 제가 싱겁게 바꿔드리느라 고생 좀 했죠. 그 말을 듣고 막내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땐 진짜 형님도 음식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으셨죠. 우리 신랑도 엄마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라 입천장 다 벗겨졌다고 했대요. 말끝마다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아이들의 입에 밥을 넣으며 익혀온 맛입니다. 그들의 혀는 내 손맛으로 자랐을 텐데 이젠 그 맛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신경 썼어요. 짜지 않게 하려고. 제 말은 허공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그 말 끝에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요즘엔 건강식이 대세잖아요. 어머님 세대처럼 간장 한 바가지씩 붓는 스타일은 이제 안 통하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벌써 모였나? 순식간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찌개를 휘젓던 서연이는 뒤로 돌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 그래도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내는 재빨리 일어나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따뜻한 물부터 드세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둘째는 자기 자리를 비워드리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반찬도 했어요. 드셔보시고 말씀 주세요. 그 웃음은 방금 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방긋방긋 웃으며 남편의 입맛에 맞춰주는 모습, 상냥하게 잔을 채워주는 손길, 마치 시어머니는 없고 자기들만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들밖에 없어.
요즘 이런 효부들 찾기 힘들지. 그 말이 끝나자 셋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가족으로 잘 지내요. 다 아버님이 중심을 잡아주시니 가능한 거죠. 아버님만 믿어요. 그들만의 잔치처럼 보였습니다. 제 앞에 놓인 빈 그릇과 비어있는 자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점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당에 감나무 가지치기를 한 날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였고 남편이 유독 아끼는 나무였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가지를 정리해 두어야 감이 더 단단히 여문다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꺼내고 가지치기 가위를 손에 들고 혼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울렸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둘째 며느리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유, 저런 건 저희가 하죠. 어머님은 그냥 앉아 계셔야죠. 그 말에 막내 며느리까지 나와 손사래를 쳤습니다. 감따다가 허리 다치시면 병원비는 또 우리가 부담해야 하잖아요. 요즘 실비도 잘 안 나온다는데. 그 말에 세 며느리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마치 유머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다치면 우리에게 손해다. 저는 사다리에서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가지치기 가위를 내려놓으며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고 어깨가 묵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짐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며칠 후 친정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고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간단히 말하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 해요. 막내가 입원했어요.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거긴 택시 타고 다녀올 수 있잖아. 알아서 다녀와. 그리고 나 저녁은 서연이한테 말해뒀으니까 괜히 음식 중복해서 하지 마.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내로서의 제 자리는 이제 없다는 사실, 엄마라는 이름조차 며느리들에게 이미 대체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여자로서의 나는 오래전에 퇴장당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에는 며느리들이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삼합에 전복죽, 각종 반찬들까지. 남편은 연신 감탄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야, 윤경 씨, 이거 좀 배워야겠네. 요즘 젊은 애들은 손맛도 좋고 플레이팅도 예술이야. 그 말에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잘 드셔주시니까 저희도 보람이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막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요즘엔 좀 짠 거 좋아하시니까 따로 드려야 할지도 몰라요. 치매 초기 증상 중에 하나가 미각 변화라던데. 그쵸? 그 말에 둘째 며느리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 너무해.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어머님 기분 나쁘시지. 그치만 사실 저도 요즘 살짝 걱정되긴 해요. 가끔 반복된 말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나도 요즘 깜빡깜빡해. 자꾸 카드를 냉장고에 넣어두더라니까. 그리고는 다시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제 표정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떠나지는 못하더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말없이 참고 넘기던 시간이, 침묵으로 버텼던 인내가
이제는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선명히 파여 있었고 눈가엔 어딘가 낯선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없어져선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에 먼저 앉았습니다. 그동안은 며느리들이 음식을 다 차리고 아버님 식사 준비가 끝난 뒤에야 어디선가 조용히 나타나 조용히 앉는 것이 저의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먼저 식탁을 닦고 제 손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오래 끓이고 손수 말린 호박잎과 물을 넣었습니다. 소금은 쓰지 않고 된장만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30년 전 막내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 해줬던 국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국을 놓자 서연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준비하려 했는데 미리 하셨네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음성은 마치 질책처럼 들렸습니다. 뒤따라 나온 막내 며느리는 주전자와 컵을 들고 제 식탁을 힐끔 보았습니다. 된장국, 옛날식이네요. 둘째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옛날식이긴 하지. 하지만 이 국이 너희 아버지 속을 가장 편안하게 해줄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남편의 자리 앞에 국을 놓았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균형을 되찾은 듯 다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아버님 오시기 전에 저희는 고등어구이 준비할게요. 요즘 아버님이 단백질 신경 쓰시니까. 그렇게 말하며 주방으로 돌아갔고 곧 매캐한 고등어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된장국 옆에 조용히 김치를 덜어 놓았습니다. 묵은지를 자르고 손으로 꼭 짠 다음 참기름을 살짝 뿌렸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그 김치 한 점이 마치 내 안에 오래된 결심 같아 보였습니다. 삭히고 눌러두고 다시 꺼내야만 했던 나의 목소리.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잔을 들지 않고 조용히 국부터 떠먹었습니다. 몇 번 씹던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국 당신이 한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국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 모습에 며느리 셋 모두 말없이 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국,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좋네. 속이 편해지는 맛이야. 그 순간 서연이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막내는 고등어를 뒤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엔 식재료도 트렌드가 있대요. 조미료나 정제염 말고 히말라야 핑크 솔트 같은 거요. 그런 거 좀 써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핑크 솔트로 국을 끓여볼게. 하지만 오늘은 내 아버지 속을 달래줄 만한 국이 필요했단다. 말 끝에 제 목소리가 분명히 울렸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 셋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식탁에 놓인 묵은지 한 점을 다시 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김치, 당신만 할 수 있는 맛이야. 다음에 좀 더 담가줘.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속 어디선가 오래 잠들었던 무언가가 툭 하고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게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시만 있었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은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은 빛이 스며드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도 국을 끓인다. 그리고 내 이야기도 끓이기 시작한다.
그날은 둘째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단체 가족 모임을 제안했고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전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은 미리 와 있던 서연 옆에 앉았고 막내는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창가 쪽은 좀 추우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 말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정확히 맨 끝자리 가족 사진에조차 잘 안 나오는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연이는 남편 옆에 앉아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이거 어떠세요? 어머님은 좀 맵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걸 고르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 있던 메뉴판을 치웠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 자연스러워 오히려 의도적이라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너는 어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챙기냐? 윤경 씨는 늘 똑같은 걸 시켜서 재미없어. 그 말에 며느리 셋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내는 물잔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메뉴 안 봐도 되시겠어요. 항상 된장국이나 죽 계열로 가시니까. 둘째는 생일의 주인공답게 테이블 중앙에 앉아 와인을 잔에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외식 싫어하시지 마세요. 요즘엔 이런데도 정있고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짜증은 잠시 넣어두시고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외식이 싫지 않아. 다만 여기에 앉아 있어도 말을 건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싫을 뿐이지. 순간 테이블이 잠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막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안 챙겼다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너희는 언제나 챙기고 있다는 말로 날 조용히 만들었지.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내 생각을 물은 적 있니? 내 기분은 어떤지, 내가 요즘 잠은 잘 자는지,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묻는 사람. 너희 중에 있었니?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은 거지, 모르는 게 아니야. 웃는 얼굴 뒤에 비아냥도, 따뜻한 말투에 감춰진 무시도 나는 다 보고 다 듣고 있었어. 서연이의 눈이 반짝이며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뭔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면 이런 자리가 아니라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잖니. 제 말이 끝났을 때 막내 며느리는 눈을 피했고 둘째는 아무 말 없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괜한 말로 분위기 흐리지 말고 오늘은 축하 자리잖아.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둘째 며느리 생일이니까 축하해야지. 그래서 나도 오늘만큼은 나 자신도 함께 축하해주고 싶었어. 수십 년 동안 아무 말 못하고 살던 나를. 그 말을 끝내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 단추를 채우고 조용히 식당을 나왔습니다. 누구도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주말 둘째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뛰놀며 소리를 지르자 막내 며느리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 좀 조심시켜 주세요. 아버님, 오후에 약속 있으신데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건 며느리와 아들이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에게 과일을 내주고 있었을 뿐인데
둘째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TV 소리 좀 줄이세요. 아들 집중 안 돼요. 그리고 집이 좀 어수선하네요. 아빠 기분 건드릴까봐 걱정돼요.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 자식의 입에서 아빠 기분이 먼저 나오고 엄마는 조용히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당연하게 들리는 그 현실에 저는 TV를 끄고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책 한 권 보자.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거실 한쪽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아들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서연이는 남편 옆에 붙어 앉아 과일을 깎았고 막내 며느리는 아들 옆에서 고개를 기댔습니다. 그들 사이에 낀 저는 조용히 물을 한 잔 따르다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한테 엄마는 어떤 사람이니?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막내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요? 뭐? 늘 집에 계셨죠. 든든하긴 했어요. 조용히 있어 주시니까 저희가 편했죠. 그 말에 둘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뭐랄까 바라는 게 없으셔서 더 편했어요. 아빠처럼 잔소리도 안 하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편했구나. 그런데 말이다. 나는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다. 순간 아들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도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밥을 차리면서도 내 밥은 한 숟갈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었다. 누구 눈치 볼까봐, 누가 싫어할까봐 언제나 조용히 치우고 조용히 물러났다. 너희가 말하는 조용한 엄마는 사실은 입을 다문 사람이었고 든든한 엄마는 사실은 혼자 울고도 소리 못 낸 사람이었다. 막내가 어색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봐요. 그 말에 저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처음이었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늘 너희 아버지 눈치 보느라 엄마 노릇도 못했고 아내 역할이란 이름으로 존재 자체를 감춰야 했으니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내가 언제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아이들 앞에서 말하면 내가 뭐가 되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는 걸 동의로 착각했어요. 나는 참은 거였지,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아버지의 권위로 나를 덮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의 그림자도 아니고 아이들의 배경도 아니에요. 나 역시 이름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정적이 길게 흘렀습니다.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됐어. 나는 바람 좀 쐬고 오겠네.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꾸짖음이 아니라 설명이란다. 엄마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이제라도 이해받고 싶어서 말한 거야.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자라서 가장이 되었을 때 너희 아내가 너희 엄마처럼 무언가를 잃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병원 검진을 마치고 함께 예정보다 일찍 집에 들어온 날이 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차고에 세워졌고 그가 거실로 들어올 땐 미리 도착한 며느리. 셋은 아직 우리의 도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은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집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낮지만 분명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님 또 어지르셨네요. 진짜 피곤하다 진짜.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물티슈로 식탁을 닦으며
그녀는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말해요? 이젠 진짜 한 게 아닌가요? 아버님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니까 계속 버티는 거잖아요. 둘째 며느리는 식기세척기 문을 탁 닫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면 10월드 진짜 극악이에요. 나는 요즘 이혼이 아니라 심호분가를 검색하게 생겼다니까요. 순간 조용하던 부엌간 서연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분은 또 자기가 불쌍한 줄 알아. 아버님이 좀만 다정하게 굴면 표정부터 바뀌는 거 안 보여요? 막내가 킥킥 웃었습니다. 진짜요. 요즘엔 찌개 하나 끓이고선 너희 아버지가 이 맛을 좋아해 이러시는데 속으론 그 말이 너무 우스워서 아직도 남편 사랑받는 부인인 줄 아시나 봐요. 그 말에 셋이 동시에 피식 웃었고 그 웃음 뒤에 갑작스레 들린 목소리가 집안을 갈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문이 열려 있었는지도 모르게 남편은 조용히 현관에서 거실까지 걸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처음 보는 낯선 광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냐고? 셋 모두 동작을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허둥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그냥 농담이었어요. 어머님 안 계시니까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한 소리였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너희 진짜 말투였구나. 그동안 내 앞에선 고개 숙이고 어머니께 예쁘게 웃더니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조롱하고 있었구나.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하나를 그대로 내려쳤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깨진 그릇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고 셋은 바닥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왜 지금껏 너희를 도왔는지 모르겠다. 이 집의 주인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던 그 찌개 하나 끓이던 여자다. 서연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앞에서는 저희가 잘하려고 정말 애썼어요. 애썼다고? 그게 애쓴 거였냐? 너희는 한 번이라도 너희 어머니가 사람이란 걸 생각했냐? 둘째 며느리는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벼웠어요. 함부로 말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부엌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무릎 꿇어. 내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사과해. 나는 너희 앞에서 회초리를 들 자격도 없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공범이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돌아가고 집안에 고요함이 내려앉은 저녁. 남편은 거실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한참 후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했나? 미워한 적 없어. 그저 너무 오래 무시당한 느낌에서 이제는 내가 나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나는 당신 옆에 있었지만 당신 안엔 없었어. 늘 아버지의 아내, 아들의 어머니였지. 윤경이라는 사람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었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나는 당신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도 가장 멀게 만든 사람이야.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혼을 원한다면 받아들일게. 하지만 한 가지만 물을 수 있을까? 뭔데? 내가 남편으로서는 실패했지만 동반자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만 줄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없이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우리 둘만의 공간으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리 없이 울던 날들, 무시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몸짓들, 묵묵히 밥을 짓던 아침들. 그러다 함께 전철역에 서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던 아주 먼 젊은 날의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지요. 말이 필요 없었던 시절.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말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흰 달빛이 흘러들었고 그 속에서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고 오래된 단어처럼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그는 제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부끄러웠다. 그동안 너를 너무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 오늘 너의 말과 눈을 보고 알았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손끝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통장, 인감도장, 집과 건물 등기권리증까지. 이건 내가 평생 움켜쥐고 있었던 거다. 너와 상의도 하지 않고 결정했던 수많은 일들, 모든 경제권, 부동산 예금. 이제 너에게 넘긴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늦게 봤다. 내 곁에 있었지만 나는 내 존재를 하나의 기능으로만 여겼다. 밥을 하는 사람, 아이를 키우는 사람, 잔소리하지 않는 사람, 불편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사람. 그게 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건 너의 참음이었고 슬픔이었고 외로움이었다. 그는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손은 평생 주먹 쥐고 살았던 남편의 손이 아니라 처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기대고 싶다. 내가 가진 걸 너에게 내어주고 너의 뜻에 따라 살고 싶다. 내가 아니어도 이 집이 돌아갈 수 있단 걸 이제는 내가 증명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당신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되세요. 내 위도 내 아래도 말고요. 그 자리가 우리가 처음 앉았던 자리니까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지배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의 손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낯설게 무거웠습니다. 나와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아들 둘과 며느리 셋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부모라는 이름 아래 살지 않으려 한다. 너희 일 너희가 결정하고 살아라. 우린 이제 너희 삶에 간섭하지도 개입하지도 않겠다. 나는 그 말에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경제적 지원도 이번 달로 끝내겠다. 너희 삶은 너희 손으로 꾸려가야 할 시간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고 싶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팔짱을 낀 채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요? 어머님, 그럼 지금까지 다 해주시다가 이제 우리 인생 찾겠다고요? 갑자기 부모 역할 그만하겠다고 선언하면 저흰 뭔가요? 둘째 며느리도 이어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여쭤볼게요. 혹시 무슨 종교라도 새로 가지셨어요? 요즘 너무 감정 기복 심하시잖아요. 막내 며느리는 씩 웃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사실 저희끼리 말 나눴어요. 요즘 어머님 분위기 이상하다고. 이 집 며느리들이 못됐다고 영상 찍어 올리시기라도 할까봐 무섭다고요. 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지금 그 말은 정말 진심이니? 서연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진심은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 집이 지금껏 어떻게 굴러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은 조용히 있고 아버님은 결정하고 우리는 맞춰 살았어요. 그게 지금 와서 리셋된다고요? 말이 돼요?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다. 우리는 조용히 있고 결정만 내리는 삶을 그만두고 싶어진 거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막내 아들이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너무 급격하게 정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도 준비가 안 됐고 남편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산다. 이건 정리가 아니라 회복이다. 이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아가고 우린 우리의 계절을 찾을 거다. 둘째 며느리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기적이시네요. 그 말에 난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기적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나는 너무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느라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셋 며느리 모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둘째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고 서연은 팔짱을 낀 채 불만이 담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더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해를 강요하지 않았고 설득이나 연민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부부로서 함께 떠날 준비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나와 남편은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단층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 작은 텃밭과 오래된 벤치, 그리고 낮은 지붕 아래 햇살이 드는 부엌.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난 혼자서 직접 그릇을 정리했고 남편은 벽에 걸 달력 대신 내가 찍은 풍경 사진을 걸었습니다. 이 집엔 누가 오려나? 남편이 웃으며 묻기에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좋아. 우리가 있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스피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클래식이 흘렀고, 여보, 오늘은 당신 이름을 처음 불러볼까? 그래. 이제 와서라도 서로 이름으로 살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